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전문가 자담회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를 만드는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주요 학회죠.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재선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공공임대주택 30년이라는 주제로 연재 기사를 기획하고 직접 또 길쭉하게 이제 반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다방면에 이제 걸쳐서 취재를 하셨는데 저도 하여튼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요. 저희 동아일보의 황재성 기자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실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산정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LH에서도 과거 이제 주택공사에서 오랫동안 단지 계획을 하셨고 또 실무에서 수십 년간 또 실무를 하고 계시는 통운 엔지니어링의 최두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나 직접 건축이나 도시 관련 계획을 하지는 않지만 이 공간이라는 담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또 거시적인 얘기에서부터 또 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의 얘기까지 굉장히 담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계시는 서울예시대학교의 김용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LH에서 사실은 이런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공공주택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공공주택 사업처 박철영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저는 세종대 김용우 교수고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신도시 도시 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좌담의 배경에 대해서 독자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 좌담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시간 남짓 토론을 할 텐데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좌담회의 배경은 이 LH에서 저희 LH에서 그동안 이제 1, 2기 신도시를 그 주도해서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3기 신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1, 2기 신도시와 성과가 있겠죠. 그런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잘된 점도 있고 또 개선할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3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고민에서 사실은 여러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바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또 공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인 통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임대주택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측면에서 시민들이 서로 직접 도시공간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접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은 특히 국가에서 공공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사실은 3기 신도시 점에서 이제 LH에서 이러한 임대주택 계획을 위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를 하고 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LH와 같이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1년 이상에 걸쳐서 논의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3가지 꼭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꼭지는
본질적으로 이제 공동주거,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주거가 뭔지, 그리고 이런 공동주거가 결국 어떠한 우리 시민사회를 도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3기 신도시 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민사회를 공동주거를 통해서 만들어 갈 건지, 그런 측면에서 또 첫 번째 큰 주제로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외국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국에서 그동안 최근 한 20년 정도 공동주거 단지, 공동주택을 만들어 온 방법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방법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선진 사례를 보면 거기서도 과거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대규모 고층 주거 단지를 특히 임대주택은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70년도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거 단지가 사회적인 격리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격리 현상을 촉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규모 블록 위주로 중저층 위주로 이제 주거 단지를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두 번째 꼭지 주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소셜 믹스 개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LH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갈등 측면에서 이런 소셜 믹스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서 말씀드린 그 크게 세 꼭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꼭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답변은 뭐 순서 없이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꼭지로 공동주거가 뭔지 또 우리 사회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주거가 공동주거가 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이 공동체 모습이 또 어떤지 여기에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김용창 교수님께서 먼저 좀 포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주거, 주택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민스러운 지점이 이게 주택이라는 의미가 고정된 의미가 아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계속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있는 주택 또는 주거의 의미하고 시대의 국면에 따라서 변화되는 주택 또 주거의 의미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그 주택 또는 주거의 의미 또는 가정의 의미 이 단어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가족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를 보호하는 요새로서의 그 장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 또는 주거의 의미가 되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 제공하는 주거 공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러면 그러한 그 기본적인 사회 구성 단위를 요새로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한테 이제 반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주거 또는 그 거주 장소 이것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와 그 거주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이제 충돌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재산으로서 투자로서의 본질로서 투자로서 기능하는 주택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기반해서 주거의 본질을 자꾸 상실하는 쪽으로 그 주택의 생산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상은 우리가 고밀화하고 그다음에 그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층화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빨리 공동체 생활을 하기보다는 위아래로 빨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습성은 결국에는 그 재산 가치로서의 그 주거 기능을 의미해 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주택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의 의미냐라고 봤을 때는 결코 지속 가능한 의미는 되지 못할 것이다. 가장 큰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그 아파트의 문화나 수직화된 아파트 주거 공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항상 하고 있느냐면 남자가 주로 일을 하고 여성이 그 집에서 가사노동에 전념을 하고 식구는 자녀가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구성된 이 가구가 노멀 패밀리다, 정상 가구라고 보고 그 정상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로서 그 아파트의 기본 구조를 설계를 하고 그거 입각해서 그 현대 사회를 지탱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가구 개념이 이미 비정상 가구로 전환한 사회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 더 이상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자녀가 둘이 있는 그 가구가 정상 가구가 아니라 이미 소수 가구가 된 비정상 가구가 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그런 개념에 입각한 어떻게 보면 근대적 개념의 가족에 입각한 그 주거 공간 개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거의 한계에 왔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그 주택의 기본 설계 구조와 그 주택의 아파트 기본 동선 구조나 그 베이 구조나 이러한 것들이 방의 설치나 이런 것들이 자꾸 왜 그러한 그 근대적 개념의 가족 개념에 입각해서 설계를 할까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반성이 되는 거고 도시의 주거 공간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배치를 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주거 공간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 기자님이 네. 뭐 30년사에서 오랜 취재를 하셔서 주로 공동체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사실 공동주거란 무엇인가라는 게 철학적이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그 시대의 수요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거 요구하는 그 형태들이 달라질 텐데 지금 어쨌든 인구 구조가 뭐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정상적인 가구 기준 그 인구수가 지금 뭐 4명에서 3명 그러다 지금은 1, 2인 가구 중심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게 뭐 분명해졌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직업적 변화라든가 우리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이게 화두가 된 그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주거 이런 것들은 바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공동주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언론사에서도 새로운 그 기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모든 분야에서 다 뉴노멀이라는 거를 찾아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키워드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언컨택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개인 공간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될 거다라는 걸 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공동주거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거가 무엇인가 이거 자체보다는 그런 걸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희 뭐 도스대학교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사실은 이 도시에서 이 공동체라는 거는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사실은 뭐 도시 공간에 또 공동체를 어떻게 담을지는 굉장히 큰 담론인데 뭐 학회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또 라이프 스타일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뭐 도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공동체를 담을 건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를 그 이야기하라고 해서 머리가 지금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란 또 공동주거란 저는 그걸 또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가르치기도 하는데 주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공동주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사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점을 이렇게 가져본 적은 솔직히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오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학회도 이 주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당론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그 공동주거의 모습은 사실은 꼭 공동주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각의 이제 주택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형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처한 모습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평적으로 모여서 살 수도 있는데 수직으로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60년대부터 들어와서 여태까지 했었던 거죠. 한 40년간.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게 어쩔 수 없었던 시대적 소명이었었죠. 결국에는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유형이 들어왔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도 아마 똑같이 그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의 그 공동주거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선호가 매우 컸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살아보니까 뭔가 사는데도 불편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직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만 결국에는 잠만 자고 오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결국엔 위아래 좌우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엔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재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현대도시나 미래도시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학술적으로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그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건 하드웨어적인 건 해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까? 일반적으로 센스 오브 커뮤니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거학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도시 설계를 하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공급하는 주거가 공동주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주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노력들 속에서 아마 여기서도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여하히 마련해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코비드-19 거기서도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 환경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충격이 강하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걔들은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 공동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도시에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더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거 미래 사회를 그리는 모습 보면 그 공동체라는 게 특히 대면 공동체는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볼 때도. 그럼 우리 최대표님께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주거 단지를 많이 만들어 오셨는데 이 사실은 실무하는 분들이 결국은 이런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실 때는 결국 이제 주거단지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분은 뭐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당선이 되고 이게 공모 제한 경쟁이니까 이 공동체성을 어느 정도로 담아야 될지 그 공동체성을 아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획일화되는 그런 어떤 뭐 중정형의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을 연상시킬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눈에 띄게 한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창을 오르내리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랄까요? 변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그런 특성을 반영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네. 그 분명히 있죠. 그 앞서 분사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공동주거는 특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공동주택이 1960년대에 이제 마포아파트 단지를 이제 표시라고 해서 이제 처음 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단초가 잘못 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단지 개념을 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파트를 이제 저층에서 고층이 올라가면서 우리 단지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만의 공간에서는 도시 안에 섬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제가 이제 단지라는 개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라는 개념이 법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단지란 갖고서 뭐 다른 것이. 근데 그 부분은 소비자도 원하고 아무래도 또 그게 제대로 비싸게 팔리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까지 영위되는 것은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부 정책이 이제 빨리 공급을 해서 이걸 넣어줘야 된다. 배고픈 사람한테 빨리 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밀빵이건 보리빵이건 쌀빵이건 간에 어떻든 간에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럼 공급을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부터 대량 건설이 들어갔고 거기에 80년대부터는 이제 1기, 2기 신도시 건설이 들어갔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간 뭐 500만 원 건설, 뭐 200만 원 건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계속 나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개발업자, 즉 건설회사에서는 적은 원가를 절감하면서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프로토타입입니다. 다양한 주거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타입 갖고서는 바로 칠 수 있는 거. 그것이 건설회사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보면은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에는 그 단지에 대한 그 주택지에 대한 외부 공간 계획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오로지 단위 주택에 대해서 설명만 합니다. 단위 내부 공간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주민들한테는 먹혔다는 얘기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재화로서의 가치하고 주거 본질의 가치 이걸 논할 적에 우선 주민들한테는 주거의 본질보다는 재화로서의 가치가 더 강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맞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주택이 보급률이 이제 100%로 넘고 또 이제 전 우리나라의 주거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게 90%가 넘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뭐 자잘못을 떠나기 하기 전에 모든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티 문제가 나오고 소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익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LSE 근무했을 적에부터 그런 얘기는 수없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 공정화가 많이 안 됐었고 또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조금 더 수면으로 더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쪽에 모든 것이 공급자 입장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입맛이 맞춰져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 제가 오늘도 이제
여기 LH 담당 계시지만은 LH 세상 서울대 공무 지침을 봤어요. 앞에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강릉에서 뒤에 가서 보면은 규제가 엄청 심해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동 길이가 일정 거리 넘으면은 감점은 0.5점. 뭐 층수가 층수 변화를 5개층 이상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거 벗어나 버리면 또 감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거가 성냥팔 아파트가 됐다는 얘기죠. 또 하나 저기 한 거는 외국인이 그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까 이제 우리 이재성 교수님과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이웃 주민을 아래우측으로 만나고 천정과 바닥으로 만나고 영국은 이웃을 벽과 벽으로 만난다. 그것이 자기가 왔을 때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왔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은 좀 다시 말해갖고 커뮤니티 부재라는 얘기죠. 그 기사를 봤을 적에 제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다는 말을 좀 하면서 제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해야 될 변화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설계를 한 40년 하면서 우리 주거 아파트를 말하다 하는 제목하에서 지금 AN뉴스 건축신문사에다가 10회 연재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제까지 어느 선에 와 있는 건가? 이제는 변화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공동주거라는 개념도 바꿔야 되겠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도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공급 중심이 아니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 사용자 중심의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법들이 관련 법들도 완전히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단지 개념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맞습니다. 다 도시 안에 섬을 만들어갖고 전부 이기주의, 남하고 이 탈발지 모르는 아까 이제 우리 김선생 저기 취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인 병리 현상, 범죄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말씀한 대로 바로 활성화와 소규모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공동주거가 1970년대에 영동개발 할 적에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을 갖고서 슈퍼블록으로 그걸 했어요. 지금의 아이도 나와 있는 게 잠실이죠. 잠실 같은 경우가 특히 잠실, 반포, 1지구 같은 것들인데 거기 하고서 그게보다도 강북에서 생활하고 강남에서 생활하고는 저는 참 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는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려면 이제 우리의 주거에 대해서 공동주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정부 공공에서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 입장 그다음에 주민 시민 그 입장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 또 LH 처장께서라고 하시는데 너무 심하게 우리가 자비판을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성이 되는데 사실은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나라는 영국은 옆으로 이웃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래 위층이다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다른 결의 이제 TV 드라마 있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히트를 한번 쳤죠, 그죠? 스카이캐슬 보면 심지어는 엄마가 하는 선택이 가정은 망가져도 되니까 너는 S대 가라.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김영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거의 본질이 뭐냐. 주거를 우리가 정말 주거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느냐.
오히려 돈으로 돈먹기 내지는 부동산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본다. 이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위아래의 이웃을 만나는 걸 떠나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소음 갈등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이제 현상도 있죠. 우리 박 시장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면 우리 어쨌든 3기 신도시를 맞아서 LHS도 비전도 새로 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의욕적으로 새로운 어떤 방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또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비전과 새로운 어떤 단지 만들기, 임대주택 만들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주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제가 아까 그 최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하나 좀 이 사실관계 하나 좀 바로 잡아야 될 만한 게 그 지침서의 규제가 지금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랜 저희가 지침서에서 갖고 있는 규제를 직원들이 이래도 될까요 싶은 만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이 건축가 대한민국 건축가분들의 의식과 전문성을 믿자. 다 풀고 우리가 임대주택에 갖는 디자인의 제약 요소를 지침에서 다 빼버리고 최대한 그분들의 창의력을 살려드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침의 규제사항은 저희가 걱정될 정도로 일단 다 만큼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 들어오는 작품들을 보면 분명히 디자인적으로 진일보한 부분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기능이 그만큼 또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디자인이라는 게 아름다움과 기능의 전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두 개 다 밸런스 맞춰가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공동주택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공동주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가 100% 넘는 이 자가 정책들이 실현될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공동주택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효자 역할을 한 것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개발 논리 시대 때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동주택의 공동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없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주부분들, 애엄마들, 아주머니들 정말 잘 뭉쳐요. 저희 그 애엄마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바쁜데 그 공동체가 본인의 이익들하고 결부되는 공동체라는 말이죠. 정서는 없고 우리 애가 어디 학원 학교 다니면 어디 학원 잘 가야 돼? 이런 교육에 대한 이 정보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동주택이 없었죠. 전부 다 골목길 사이사이에 좁은 골목길에 거기서 축구하고 놀고 그러다가 엄마들이 야 일로 와 밥 먹어 들어가자 천하 밥 먹어 들어가자 그러면 한 명 두 명씩 이제 저녁 때 해수욕에 들어가. 그 정서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만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가로질러 가는 빠른 길을 단지들이 막고 있어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단지가 됩니까? 저는 그게 강남의 얘기인지 알았는데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진주에도 그런 단지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막 되게 약올라요. 왜? 내가 이 단지 때문에 내가 갈 길을 돌아가야 되지. 서로가 같이 다 누릴 수 있는 도시 속에 사는데. 근데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단지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서로가 다 도시민들로서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우리 이제부터 없을 거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솔루션을 마련해 주십사고 저희가 김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이 대한민국의 주거 부분에 대한 일가를 이루고 계신 이 전문가분들께 한번 저희가 자문을 요청합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형의 주거 공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장점은 분명히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주거 품질이 굉장히 안 좋고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상황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으로 주거 공간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품질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그거는 그런 표준화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의 주거 공급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그런 장점 반드시 저도 크게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너무 빨리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을 빨리 융통시키기 위해서 황금성이 무지 좋아야 하는 좋은 형태, 황금성이 좋아야 하고, 황금성이 좋으려면 독특하고 이질성이 강한 상품보다는 거래가 표준화될 수 있게끔 표준화된 거래 표준성을 확보해야 할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바로 쉽게 저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이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계산의 용이성, 이게 갖춰져야 하는 그 요건들 때문에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빨리 됐고, 성공한 만큼 후유증이 컸던 이유는 바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했던 거는 정상가족, 아까 말씀드린 정상가족 모델 하에서 그러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이 가능한 주거 공간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소비가 됐고, 그게 가치가 그런 주택이 비싼 집이고 가치가 있고 그런 투자 가치도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이 먼저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공간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정상가족을 전제로 하고 그걸 반영하는 산물로서 주택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상품화 시켜서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의 사회적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보면 과연 미래의 방향에도 그러한 식의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금과 같은 주택 상품이 또는 공간 상품이 유지가 될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잘 아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노무라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그 가족이 이제 변용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인비저블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 전통적 가족은 이미 해체된 거고, 그러면 혼자 살거나 결혼 안 한 가구나 부부 가구나 그다음에 남자 가족을 중심으로 봤으면 처가 가구, 그다음에 자기 친가 가구, 이게 각각 떨어져 살고 노령화가 되다 보면 케어가 안 되고 상품 소비도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을 그러면 한 공간에서 살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 일상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는 이 가족들, 매일매일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이 가족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이걸 유지한다는 건 그 사회를 전체적으로 재생산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무리를 두지 않고. 그럼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주거 형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보다는 소셜 패밀리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계속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되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지금과 같은 단지형 아파트,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표준화된 공간 모델의 주택 상품이 여전히 이 관계를, 사회적 관계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마당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건 마루나 마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사회적 스킬을 거기서 처리를 해왔는데, 이게 개별화된 가족을 전제로 한 주택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거실의 형태로 집 안으로 들고 왔단 말이에요. 집 안으로 들고 와가지고 집 안에 방 배치하고 거실을 두고 그걸 기초로 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개별화된 가족을 전제로 한 사회적 관계 재생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거 공간 모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데서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주거의 의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 상품 공간의 디자인도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게 이 주거가 결국 이제 상품을 우리가 취급해 온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돈, 안전, 그죠? 어쨌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로 다 수용되는 주거를 만들어 온 거고,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에서도 보면 가족 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관계가 굉장히 변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변한 사회를 아주 몇십 년 전부터 만들어둔 그런 주거가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최 대표님. 예. 제가 보온 설명을 하나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비판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주거에 대한 본질적으로 지금 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회가 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주거 공간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규제 아닌 규제.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저기 택개발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 주택법이죠. 주택건설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거는 그대로 놔두고서는 겉에만 앞으로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건가 갖고 논의를 한다면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아까 이제 한 예를 들었던 거고, 지금 역시 이제 여기 소위 학회장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형태의 지구단위계 내용들이 우리 전부터를 갖다가 다 만들고 있어요. 주택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또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설계하는 입장에서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가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카피만 겉포장만 바꾼다는 얘기죠. 제가 그 진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공사에서도 이제 그동안 많은 걸 해왔고 수없이 많은 걸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소셜미스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주제에 나오고 있지만은 왜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지난 4, 50년간에 LH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많이 했어요. 소셜미스를 하려고 단지별 혼합, 주동간 혼합, 또 주동에서의 층간 혼합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셜미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못하고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하우징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법규의 내용대로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건폐율 30%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틀에 변화 못해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가 갖고서는 건폐율 너무 버리면 이거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아예 특별건축구역이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상당한 좀 제가 이제 다행히 뭐 어디 제 지방 같은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으로 하나 트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적에는 그냥 이런 포괄적인 것만 얘기가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처방을 해야지만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이제 건폐율 말씀하셨는데 네덜란드를 보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용적률하고 보면 우리나라는 건폐율이 10%, 20% 내외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한 10%일 경우 200% 달성하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20층을 지으면 건폐율 10%에 20층 지으면 200%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선진 사회로 벤치마킹 가는 그런 나라들에서 주거를 만드는 걸 보면 점점 건폐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폐율이 70%까지 나와요. 그리고 5층 하면은 350%잖아요. 도심 주거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축이 점점 이동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마켓, 아까 이제
김용창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켓과 연계되는 건데 임대주택은 좀 덜하긴 하지만 사실 임대주택조차도 고층으로 짓는 그 관행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시장 마켓의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 그러면 뭐 선진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무조건 쫓아갈 거냐? 아니다. 한국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뭔가 찾아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굳이 말하자면 이런 시장의 저항이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랄까요, 좋은 주거의 본질보다는 이런 좋은 주거를 만들어 온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국의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 주거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공동주거를 만드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갈등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주거의 모습을 그걸 실현시키도록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건지, 그런 좀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 기자님 취재 뭐 해보셨는데 이 입주민들 사용자들의 입장이 또 있죠.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층의 대규모 블록에 그런 걸 선호를 하죠. 제가 그 취재하면서 만난 입주민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집중 취재했던 곳이 그 관동에 있는 강북구 관동에 있는 중흥 아파트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최초 영구 임대주택이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최초 입주자의 한 60%가 아직 그냥 사시는 걸로 있더라고요. 물론 뭐 너무 좋아서 거기 산다는 것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도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작년인가요? 서울대에서 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결과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셨던 고층 임대 아파트가 과연 좋은 거냐라고 할 때 만족도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여기 주신 5장짜리 요약본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층으로 받게 되면 지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제안한 거는 8층 정도 높이에 뭐 500인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200~300가구 규모로 짓는 걸 제안을 하시는 건데, 그게 과연 지금 3기 신도시, 그야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노른자리라고 지칭하는, 거기에 그렇게 지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잘했다라고 박수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이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주택이 일률적으로 뭐 저층급이 되든 저층해야 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역적인 여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도시 환경에 따라 갖고 고층급이 될 수도 있고 저층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봐서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조건 다 저층급일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거가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획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 주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남의 장에 간다고 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거가,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단지는 단지라고 얘기해. 무슨 주거 단지는 세계적으로 뭐 내놓지 못할지언정 단위주택은 주택에 대한 공간 계획은 최고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거는 계획이 단위주택 위주로 개발이 됐어요. 그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겹집이죠. 거실하고 뒤에 주방하고 만나는 3겹집을 갖다 우리는
설계를 못합니다. 그리고 분양성 안 좋다고 해갖고 거주성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 주거가 특히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냥 그것이 주거의 그 설계적인 문제, 주거 원가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전에 임대주택 단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공간을 원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 자꾸 이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갖고서는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건설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이제 LH 얘기를 공급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LH가 이제 우리나라의 구주택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의 그 기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민간 분양하고 민간 주택하고 경쟁하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갖고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잘 질 수 있는 건 뭐냐? 가격을 그래도 저감할 수 있는 거는 수직적인 주택이 수평적인 주택보다 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하고 그걸 갖다가 경쟁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의 본질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전제 하에서 주택단지, 이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갖고서는 공간계획 같은 것도 소규모 대개 이제 임대주택 우리가 하면은 소형 저소득층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득분이 1순위도 못 들어가고 밑에 2, 3위 분위에서부터 4, 4분위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임대주택단지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는 공간계획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전에 한 번 해준 건 이런 게 있었어요. LH에서 가구가 공간이 작다 보니까 집은 많으니까 그걸 발코니에 싸두고 안 되니까 처치할 데가 없다 해서는 지하 주차장에다가서 각 세대별로 해갖고서는 창고를 개별 창고를 하나씩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그 희지불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성공적이었습니까? 네? 성공적이었어요? 아니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공적이었으면 벌써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반응이 안 좋았다. 아니 이제 반응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왜 원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공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갖고 사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통합 커뮤니티 문제, 소셜미스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시와의 접점화를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저층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층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가로형 생활 가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거. 접점화를 많이 만들 수 있을수록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수직으로 해서 수직에 만나는 기회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간계획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같은 그레이드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끔 만들어주고 그것이 내가 조금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는, 이사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없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할 일이고 공급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 거기에 이제 신경이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우리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사용자의 요구가 중요한데 또 사용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요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다룬 그런 공동주거가 지향이 되는 사회적 가치가 뭐냐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마
사용자 요구하고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충이라기보다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영찬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상품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회를 위해서 주거 공간의 생산 방식이 구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김영찬 교수님 뭐 동의하시는 거죠? 최 대표님하고 저는 약간 이제 약간 비슷한 계열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집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소유로서의 집과 거처로서의 집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소유로서 집이 아니라 결국 이제 거처로서의 집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줘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거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내부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잘 설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마. 그거 이외에 어차피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그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무엇이 더 만족스러워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거처의 양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인식에 출발하자 보면 그 주거복지 개념에 최근에 이제 많이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어로 써서 좀 뭐합니다만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서의 주거복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 계속 같이 늙어가고 그 늙어감으로써 노후의 삶이 안정스럽고 평온하고 이런 곳이 좋은 집이다라는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서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같이 늙어가고 삶을 같이 지속해 나가는 삶 그게 좋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으로 외국에서 많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그 ARP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란 뭐냐? 그것은 결국 뭐냐면 개별화된 집 실내 공간으로 모든 게 쏙 들어가 버리면 공유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그러한 주거복지가 가능한 노후 주거복지가 가능하려면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하는데 장소를 공유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기억할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접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같은 주거단지에 산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같이 기억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거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같은 장소에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공공임대라는 것은 소유로서의 집이 아니라 거처로서의 집이라면 더욱더 같이 기억하고 공유하고 노후에도 계속 너와 나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거처 양식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져야 하는데 자꾸 공공임대도 마치 소유로서의 집의 입각에서 자꾸 집을 설계하려고 보면 공공임대에는 사실 맞지 않는 기본 철학의 입각에서 계속 공공임대를 설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공임대일수록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장소적 삶을 공유를 하고 기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주거공간과 주거공간 외부를 만들어줘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임대조차도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조성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사실 도시를 만들 때도 우리 이재성 회장님 계신데 이 도시를 만들 때도 사실은 이런 장소의 기억이라든지 장소의 공유라든지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주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가 어떤 접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그런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주동 안에 있는 평면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범위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외부 공간의 이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하면서 사실은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기나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들이 각 그 시설별의 퍼센테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녹지잖아요. 그러니까 녹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이제 녹지인데 이 녹지를 퍼센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용지의 면적과 그러니까 이제 녹지의 면적이 3기 신도시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외부 공간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고 있는 노력들에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위 주호나 주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주동과 주동 사이에 커뮤니티 브릿지를 넣어서 지금 보면 슬픈 모습이지만 맨 위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경관을 즐기는 그러한 주거단지가 요새 비싼 주거단지잖아요. 이렇게까지 공중에서 떠서 커피 마시면서 봐야 될까? 또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갖고 있는 공공재가 경관이라고 하는 또는 자연환경이나 인공환경을 그 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 시장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생각해보면 맞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될까?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품성의 차별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라운드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공급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미래 세대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단지 안에 있는 공원에 가서 놀아라 할까요? 점점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고 지금 가서 놀터 가서 놀아서 친구 만나서 열심히 이렇게 해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도 좀 딜레마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미래의 주체들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데서 또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우리 아이들이 다칠까봐 오히려 못 나가게 자꾸만 블락킹을 시키고 안으로 자꾸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 속에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주 격렬하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재고 미래도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한 번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단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단지 내 그 커뮤니티 퍼실러티의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단지하고 단지에서 각각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제는 공공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끄집어 들여서 그것들을 같이 쉐어하면서 억지로라도 이제 만나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법으로는 되게 어렵게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할 때까지는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하고 기관이거든요. 아까 최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도에서 또는 기관에서 LH나 이런 데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라도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아마 저는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삶의 패턴 속에서 그런 공간들을 이용하는 우리가 이제 점점점 은둔형, 외톨이형 삶이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변해서 나와서 같이 그런 공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상기 신도시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형태로 지금 신도시라든지 공공주택지구가 설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불쑥 나타나셨는데 그만큼 또 이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고 또 이런 LH에서 그동안에 저희 변창훈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공공임대주택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하시고 기존에 우리가 이 임대주택 포함해서 공공주택을 만들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이제 다방면으로 구입하고 계신데 우리 사장님 말씀 좀 듣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부분이 이 공동주거 우리나라에서 공동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동주거에 생산하는 그런 어떤 상품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떤 것들이 문제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선진국에서 공동주거를 만들어오는 그런 방법들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비전을 포함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가지 아마 이렇게 제가 맥락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오늘 또 보면 우리에서도 지금 공공주택 본부만 이렇게 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재생, 또 스마트 본부, 또 주거복지본부, 또 우리 회사 내에서도 여러 주체들이 다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훨씬 더 풍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종합 결대고 있고 물론 이제 개별 또 부서에서 이렇게 있었던 걸 종합해서 또 전체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 논의에서 아니면 이제 공공주택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아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연 21만이 2025년까지 3만을 분양이라고 하면 18만 원씩 공급하고 LH에서도 한 13만 5천 원 정도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120만 원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 시기에 OECD 국가든 뭐 전 세계에서 스톡이 많은데 또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있는 데는 좀 우리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또 가장 선호되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뭐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만들고 또 새롭게 또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제도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발표되고 또 낱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대충 한번 적어 생각해 보면 우선 이 임대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신도시나 또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증가한 거를 보면 주거복지 로드맵 자체가 좀 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늘은 데다가 LH도 건설형을 보면 과거에 한 승인 물량 빼놓고 한 3만 4만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10만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 많이 확대됐다는 거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특별한 이제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요즘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노후임대주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면서 모델링하는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정부 정책 중에 이제 너무 늦긴 했지만 임대주택 유형통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돼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모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통합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할 때는 반드시 통합된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도 통합하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고 우리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임대주택 할 때 매입 임대주택도 매입 약정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지금 매입 약정형 사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만 호 이상을 이렇게 아주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에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임대주택과 유형통합을 서비스를 결합하는 제안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곧 정책으로 반영될 것 같고 태블릿 소시 공급하는 것도 정부에서 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임대주택에 하자는 것도 상당 부분 동의가 돼서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날 거라서 아마 이런 환경들이 종전의 임대주택하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쨌든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우리 한국의 특수성, 그다음에 제도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건물 단위에서는 여기 이제 공공주택 본부니까 어떤 식으로 좀 표현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창의적인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큰 거는 뭐 요소별로 그런 게 들어가면 좋지만 작은 경우에는 저 특화 신도시 한 20만, 30만 평 정도 되는 작은 신도시에서는 아예 뭐 맞춤형으로 뭐 디자인 특화가 되든 또 에너지 제로가 되든 뭐 혁신 도시가 되든 뭐 하여튼 완전히 특화한 그런 도시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좀 이렇게 임대주택 전문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국의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창의적 설계가 많고 우리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해봤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 해봤다는 게 아니라 저 임대주택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확산할 때 이제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이고 무엇이 가장 큰 제약 요소인가? 그래서 임대주택은 뭐 이렇게 좀 획일화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주 곳곳마다 다 창의적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문제인가, 시간이 문제인가, 또 양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설계 능력이 문제인가, 아니면 공급 방식이나 뭐 발주 방식의 문제인가, 뭐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임대주택을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만들어 놓고 입주자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둥이를 뽑으면 애들 시설이 모자라고 노인들 모시면 주차장이 넘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설계를 처음부터 입주자를 선정해 놓고 또는 상정해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을 좀 설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아주 좀 철저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예술시랑 임대주택 어떻게 결합할 거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또는 케어 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랑 주택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장애인하고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직 설계나 이런 측면에서 좀 내가 하여튼 제대로 본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외국에서는 있는데 우리가 소개가 안 된 건가, 아니면 아직 우리식으로 할 게 상당히 많을 건데 왜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될까? 근데 어디를 가보면 있다라고 또 제대로 소개해 준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소개가 돼야 이게 사람들이 보면 아 거기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고 우리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걸 명확하게 좀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좀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뭐 저로서는 우리 임대주택에서 세계적으로 하여튼 유례 없는 이 임대주택 양을 공급하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좀 귀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잘 성실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나 또 어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 임대주택 그 방식이 우리가 건설 임대뿐만 아니라 매입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뭐 맞춤형이라든가 또는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소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기 신도시에 들어갈 건설 임대에서조차 그걸 다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걸 굳이 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임대주택 공급 양식의 그 다양한 것들을 좀 같이 모아놓고 상기 임대에서 어떤 걸 지을 건가를 한번 좀 포지셔닝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 관계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학계도 그렇고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논의들이 이 사회적 격리가 고착화되는 걸 전제로 이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과 아마 의견이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약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지 참 숙제거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주거가 꼭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우리 공동주거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해갈까, 또 어떤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까, 이런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들을 어느 회의에 가면 늘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래가지 않을 거다. 금방 끝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이제 다들 공감하시죠. 하나의 뭐 감기인데 약이 없어서 현재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안 해도 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도시나 건축물에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외부의 강력한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있는 것, 이런 곳에서는 외부 충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자생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위한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노력을 하는 계기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도시나 건축 쪽에서 그런 노력들을 충분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러한 그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부분들,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앞으로 뭐 베란다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테라스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뭐 주택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으로 가지고 그게 다시 또 바깥으로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른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아까 생활형 SOC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나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서 이러한 소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들이 매우 이제 강하게 요구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단일 규모로 크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를 쪼개서 점점이 만들어주는, 다양하게 뿌려주는, 우리가 뭐 신도시 계획할 때 커다란 공원, 중앙공원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걸 4분의 1 쪽에서 분산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여기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마 이게 분산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들이 변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분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시설을 배치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는 변화를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아까 제도도 이야기했는데 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또 국가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를 케어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부모님 근처에 뭐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부모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옆 단지에 아니 옆동에 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급 방안도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건 국가가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걸 통해서 자식들이 하겠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 대한 소유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단지를 설계하게 되면 매 주동마다 다 주차장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을 만들면 그게 다 분양 가격이고 다 가격인데, 예를 들면 어떤 주동은 주차장 필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가격도 다운될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서는 더 많이 만들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주차장이 없어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이 새로운 사회 인구학적인 그 변화, 그다음에 그들이 차량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깨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수업을 하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주거 공간이 확실히 변하겠구나. 경험, 일부만 경험을 해봤는데 확 변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도시라는 게 남자가 주로 일을 하고 여자가 그 집에서 가사노동한다는 근대적 형태의 가족상을 전제로 도시를 만들고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거리 통근 구조로 도시도 만들고 주거단지를 만들었고 지금도 한국 사회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저는 기본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원거리 통근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만 자는 곳에 한 군데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요된 미래를 딱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미래에 대응하는 형태의 주거 공간과 도시 구조가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결국 일하는 장소, 그 다음에 가족 생활하는 장소, 그 다음에 여가 생활도 해야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이면 건강과 보건 의료까지 케어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금 방면한 것은 교육 환경까지 구축이 되는 장소, 이게 다 결합이 된 공간 형태가 이제 좋은 주거 공간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주 단순화된 황금성 위주로만 주거 공간을 설계를 해서 그게 값이 얼마만큼 나갈 거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집을 판단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스타일로 주거 공간이 변하면 우리는 어떤 주거 공간에 거기도 또 부자용일 경우와 가난한 사람들 또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보편 서비스로 무엇을 제공하는 주거단지가 돼야 할 것이고 뭐는 개인이 구매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될 건가. 미래의 주택이 다시 또 생활 격차를 양산하는 심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려면 우리는 이 강요된 미래를 보면서 주거 공간 구조와 설계, 단지 설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그거는 최소한 물리적 공간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고민해야 할 건 아까 이재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물리적 공간 플러스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하나가 더 들어와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간간히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공동체성으로서의 그 삶의 장소를 우리가 구축을 하려면 물리적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생활 소프트웨어나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결합된 단지가 돼야만이 그 장소에 주거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적 공간 플러스 과거에는 등한시했던 어떤 생활 프로그램이 같이 결합된 공간 그건 우리가 통칭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건 어반 커먼즈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물리적 공간에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도시 공통자원을 공유하고 비축하는 그런 형태의 분산주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또 새로운 주거 공간과 주거단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래 황금성 위주로 설계했던 개별화된 주택 개념 이거를 완전히 탈피를 해야만 되고 그걸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이거는 오늘 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률적으로 완전히 수직 도시로 만드는 방식이 꼭 좋을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을 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물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와 고민을 하고 인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민하는데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건가. 이제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그 이전에 지금 제4차 혁명, 산업혁명이 그 앞에 이제 벌써 한두 년이 맞잖아요. 근데 제2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시기가 그 1기에서 2기 가는 시간이 100년이 걸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50년 걸리고 10년. 지금 4차는 지금도 얼마 안 걸려서 3차에서 4차가 바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우리의 사회 환경이 엄청 급속하게 변화되는 발전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그걸 알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하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AI가 발달이 되고 증강 현실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덧붙여갖고서는 우리 직장 생활도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재택근무가 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재택근무가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안 된다고 했다가 화상회의 하고 있고 그거는 방송의 미디어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반적으로 다 변화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택단지, 주택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설계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외부 공간이든 내부 공간이든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 누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설계를 직접 담당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보다 더 깊이가 있는 것은 측에서 또 그다음에 긴 안목에서의 공공에서 정책 그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 정도가 이게 만들어지고서는 거기에 따라 갖고 하나하나의 강령들이 좀 맞춰주면은 앞으로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져오는 사회 구조에 맞춰서 우리 주거단지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이러한 임대주택단지가 저기 실험적으로 했던 것들이 단편적으로 끝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판교 인중을 갖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몇 년 후에 얼마 전에 이제 강남 세곡을 했어요. 그래서 판교 인중지구도 일본의 니케나모토가 하나 설계했고 강남 세곡도 역시 니케나모토가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곡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동개념을 설계했어요. 그 세곡지구 할 적에 이 세곡지구 임대주택단지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LH는 상당한 고심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상 공부를 갖다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해갖고서는 사전에 이제 뭐 업계, 학계, 아니 다 불러다가서는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작품인데 저는 그것이 왜 지속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발전이 안 되고 그냥 끝나고 많은 게 저는 사장님 말씀대로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했던 거는 이게 이제 새로운 거를 갖다 만들면 첫 번째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100%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개혁을, 새로운 제도 개선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응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고민했던 사람들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다음 집으로 뭐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얘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아프면 같이 다 아팠다는 데에서 그런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저기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적에 고베에다가 이제 그 고베 단지를 갖다 다시 설계를 할 적에 거기에는 어떤 다시 설계했느냐면 주거 단지하고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노인 병원을 같이 설계했어요. 그래서 주거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주민이 케어를 갖다 받을 수 있는데 일 케어, 월간 케어, 주간 케어, 그다음에 한 달, 1년 케어 뭐 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주택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아프다 하면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면은 그거를 와서 저기가 이제 묵시하죠. 그분들이 와서 계속 불편해서 케어를 해줘. 그게 아닌 사람들은 또 주거단지 와서 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단지 건설 규제에 한 규정 거기에 보면은 병원 건축 설계할 수 없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특제법에 의해서 학교 시설이 들어가고 특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제2기 신도시 할 적에 도시가 가져야 될 요건을 갖다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만든 것이 도시개발법을 다시 만들었어요. 택지법에서. 그러면 이제 택지법은 지금 있으나마나 법이거든요. 근데 그 택지법에 의해 갖고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묶여갖고서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는 거기에다가 블록 사이즈도 결정이 되고, 거기다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김 교수님도 이제 걱정하신 대로 차량 중심의 사회가 단지 도시 계획을 하고 있지 사람 중심의 계획은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얘기보다도 그걸 좀 조금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공간 구조는 다 똑같은 공간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그 도시 토지 연계가 쭉 변화 추이를 보면은 초기에는 우리나라 클린주거 개념을 갖다 가져왔을 적에 저기 페리의 클린주거 이론은 슈퍼블록입니다. 슈퍼블록 개념을 갖다 우리는 다 도입했어요. 그게 잠실 5단지, 잠실 1, 4도 5단지, 그 사이즈가 500x 500이에요. 400x 600, 이런 슈퍼블록을 봤어요. 그것이 그 이후에 개발됐던 것이 7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과천 신도시 할 적에는 블록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그건 뭐냐, 무슨 의미가 하는 거냐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조금 더 개방화시키자 하면서 블록 사이즈가 200x 300짜리, 200x 400짜리 단지 규모로 블록 사이즈가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중첩이 되게끔 만들고, 과천 신도시 할 적에 처음으로 울타리를 개방형 울타리로 바꿨다는 얘기죠. 폐쇄적인 보안벽들도 빨간 벽들도 함량이 개방형 울타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다고 하면서 이제 뭐 공개공지 만들자에 갖고서 이제 담장 허물 기운동도 뭐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담장을 바뀐다면서 담장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폐쇄적인 얘기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문제 아니면은 소셜 미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이 연결돼 갖고서 이제 코로나 하고 같이 연결해서 변화된 커뮤니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우리 박 시장님 너무 많은 지금 숙제거리가 쏟아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 공모전도 해야 됩니까? 하여튼 고민이 너무 많으실 텐데 뭐 쭉 듣고 어떤 생각 혹은 어떻게 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죠?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이재선 의장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공동체를 만드는 건 맞지만 거기에 들어간 어떤 시설적 외 첨단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주동을 들어가거나 입구를 들어가거나 할 때 에어 커튼으로 균을 다 털어내는 작업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좀 그보다도 급한 건 발코니의 회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집 안에서만 갇혀있는 시간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 왜 준외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단 말이죠. 특히 독대형 말고 비단실 등에서 더더욱 없습니다. 그 단위 세대에서 밖에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발코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자기용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26제곱미터 기준으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럼 26제곱미터에 이제 아까 황 기자님 말씀하셨던 번동단지 같은 경우는 발코니 비확장을 해서 발코니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26제곱미터를 만들었으면, 지금은 발코니가 없는 상태, 확장된 상태에서 26제곱미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발코니 1.5m만큼 넓어졌어요. 그걸 다시 줄이면서 26제곱미터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왜 이렇게 좁아졌냐라고 분명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걸 넓힌 상태에서 우리가 발코니를 추가로 만든다는 그 재정 원가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는 분명히 회생돼서 도시 미관이나 또 단위 세대 내에서 갖는 개방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게 계속 말씀하신 이
임대주택의 격리 현상, 디자인적,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인적, 구성적 격리 현상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시 또황 기자님 아까 말씀하셨던 번돈단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냥 91년도 입주했을 거예요. 90년 11월에. 90년 11월 입주했으니까. 네. 그 당시 입주할 때 90년 11월 달에는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장기공급임대, 영구임대주택 가장 저소득군이 계층 들어오는 임대주택의 외향적 격차가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저 영구임대주택하고 저 반포에 있는 주택하고 또 얼마 전에 저 가본 그 개포동에 DH 아너스 이런 단지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 격차가 그만큼 벌어진 걸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기술력의 문제냐, 디자인의 문제냐.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그건 우리가 분명히 개발 우리 시대 때 지원됐던 그 단가가 지금도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부지원 단가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상향이 필요하고 그게 오롯이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믹싱 이건 소셜 믹스적 믹싱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소득 수준별로 격리되어 있는 이 단지의 폐쇄성을 전부 다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 고민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단지형 위주의 법령, 제도 이런 거에 틀에 지금 너무나 갇혀 있어갖고 우리는 지금 다양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아까 저희 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단지에 그 지역의 생활 SOC 시설을 그 주변 접점 지역에다 넣어주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도서관, 돌봄센터 이런 걸 만들어주면 이게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이 계획적 장치가 그 안에서 마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생활 SOC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나라에서 각각 단지형 주민공동시설 외에 지역형 커뮤니티 시설화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생각보다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뭐 제도적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람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건의하고 싶은 건 제발 이 단지형 소득 수준별로 칸막이 되어 있는 이 단지형 공동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 수 있는 어떤 지역 커뮤니티 시설 형태로 꼭 공동시설을 바뀌어줘야 한다는 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의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대주택 거주자들 뭐 현장 취재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공공주택 아니면 주거 일반인 다 이런 키워드들을 적용하도록 요구를 받을 텐데 일단 아까 우리 김영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집 실내의 멀티 기능화를 되게 요구받을 거거든요.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일도 해야 되고 거기서 뭐 때로는 파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아마 요구받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 사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다 하는 얘기가 오래돼서 나무가 좀 아름드리여서 보여지긴 좋긴 하지만 역시 그래도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는 단지 조경이 좀 시원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큰 차이가 외관으로 드러나는 그 차이가 조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좀 요약을 했는데 그린에 대한 아마 키워드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헬스가 당연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한국 리서치 최근 조사 자료를 봤는데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생활이 한 77%가 응답자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바뀐 변화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는 분들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늘어난 시간이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전 대비 1.5배 정도가량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 교수님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데 지금 그 보건 전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길게 봐서는 3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청소년이 이런 분들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주택의 뭐 완전한 그 변화를 가져올 거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 키워드로 또 나오는 게 헬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것이 집 안이든 아니면 집 가까운 곳에서 그럼 결국 그건 이제 주거 단지 안에서 해결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도서관이라든가 돌봄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뭔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건강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이 코비드 19이 갖고 온 것 중에서 큰 것들은 결국에는 도시를 이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비드 19이 주는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예전에 뭐 지진 재해가 왔을 때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코비드 19만 보면 결국엔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신체적으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이 도시 공간이나 주거 공간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 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도시가 단지 내에서 일상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많이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녹지에서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m라고 하는 간격들을 띄울 수 있도록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선적으로 꼬불꼬불하게 돌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랙에서 아마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이제 공공주택 계획 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거든요. 우리가 신도시 계획 기준을 지속가능 신도시 계획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신도시를 만들듯이 지금 3기 신도시는 이 공주법에 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딱딱해요. 다 그렇게 밖에 하지 않으면 이런 거가 개발 그 지구 지정이나 그다음에 지구 계획에 허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많이 좀 변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공공이나 제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제가 느낀 게 200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세태들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경찰청하고 만들었어요. 2005년도에 만들었고 2006년도에 그게 사실은 판교 신도시를 범죄 없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용역인데 경찰청에서 그걸 이제 경찰청 세태드 기준으로 자기로 이제 싹 바꿔서 했죠. 그것이 되고 나서 현재 단지 설계할 때 보면 세태드가 완전히 지금 자리를 갖고 있죠. 그만큼 학계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이 가질 수 있다. 엄청난 파급력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특히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실무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근데 더 고민을 해서 던져준 역할들 학계하고 공공에서 해야 돼서 우리 박철훈 처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하면 업계에서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는 더디고 또 사용자의 요구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사용자의 요구 중에 또 시장의 요구가 있는데 시장의 요구를 또 우리가 수용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모습에 많이 멀어져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거기다가 또 포스트 코로나 이슈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약이라는 그렇지만 중요한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 그리고 인류 사회에서 모여 살면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지지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큼 지켜야 된다는 건 분명한 가치고요. 포스트 코로나도 물론 이 코로나에 대한 단기적으로 그게 1년이 될지 길게는 3년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의 가치는 불변의 가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거를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과거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도입해서 페이스페온 그런 고층 위주의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 조금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청 위주로 작은 블록에서 사람들이 소통할 기회를 미원해서 그라운드 레벨에서 넓혀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 주택단지를 만들어주시길 희망하면서 오늘 자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